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올해 61살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공백은 아직 제 가슴 한구석을 늘 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이 있어서 저는 매일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들러 재료를 사오고 식당 문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반복된 일상이 제게는 오히려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을 적에는 둘이서 가게를 꾸려나갔고 아들 강진이가 어려서부터 가게 한편에서 뛰놀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시절에는 힘이 들면서도 즐거움이 많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때에도 저와 아들을 굳세게 지켰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는 가게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살아온 방법이 이것뿐이니 마냥 접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 강진이는 30살이 훌쩍 넘었고 아직 제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전혀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외려 내게 남은 유일한 피부치였고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고 믿었어요. 강진이도 가끔 식당에 들러 접시 정리를 도와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 장사 괜찮았어? 손님들 많았어? 그래도 꽤 괜찮았어. 갈치조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일찍부터 와주셔서 다행이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나한테도 좀 시켜. 강진이는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씩 물어봐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는 아들이 그래도 저를 생각해준다는 마음에 뿌듯했어요. 물론 가끔은 제가 손이 모자랄 때 딴청을 피우며 귀찮아, 엄마 혼자 해. 라는 말도 했지만 그건 젊은 애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강진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와서 결혼 준비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식당 문을 아직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주한 시간대였는데 둘이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나 조금은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반가웠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고 드디어 제 품을 떠나 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마냥 흐뭇했어요. 하지만 그날 강진이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하루빨리 집을 사야 결혼해서도 편안하다는 말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당장 거액을 내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식당을 지키며 모아둔 돈은 많지도 않았고, 저 자신도 나이가 점점 드니 뒷날을 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우선은 월세부터 시작하거나 작은 전세로 옮겨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강진아, 엄마도 너가 결혼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집을 당장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잖니.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엄마도 알잖아.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야. 전세나 월세 살면 진짜 손해라고들 해. 여자친구네 집도 집을 조금 보태준다는데 우리 집에서도 좀 크게 해줘야 한다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엄마가 3천 정도 해줄게.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3천? 3억이 아니라 3천 해준다고? 와나 겁나 어이없네. 그래도 엄마가 노후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서 한 번에 확 내놓긴 어렵구나. 미안해. 말을 마치자마자 강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저는 점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엄마는 돈도 없으면서 맨날 식당 한다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엄마도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엔 차분했던 강진이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장면을 난생 처음 봤어요. 구질구질한 밥집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들었어요. 식당은 제 삶의 전부였고 가족을 먹여 살린 소중한 일터였는데 왜 아들은 이토록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야, 엄마.
지금 장난해? 나 결혼 좀 편하게 해보겠다는데 집 살 돈도 못 보태준다고? 내가 이딴 개소리를 들으려고 지금껏 엄마한테 효도 쇼까지 해준 줄 알아? 사람 진짜 어이없게 만드네. 맨날 허리 휘도록 장사했다더니 모아둔 게 이따위밖에 없다고? 그렇게 입만 살아서 떠들더니 결국 뭣도 없다는 거네. 겁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이제 와서 뭔 노후자금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엄마가 늙어서 편하려고만 돈 쥐고 있으면 난 평생 월세 살라는 거야. 친구들은 결혼할 때 부모가 아예 집 계약 다 해주는데 난 고작 이 구질구질한 밥집에서 몇 푼 뜯어내지도 못하게 생겼잖아. 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아 진짜 열받아. 엄마가 그렇게 답답하게 굴 거면 애초에 나 안 낳았으면 됐잖아. 평생 사은 밥집 붙잡고 산 게 자랑이야. 그런 것도 못 보태줄 거면 차라리 손 털고 말라고. 헛소리 말고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거야. 대출이든 집 처분이든. 어휴 이대로 가면 결혼 망하겠다고. 엄마가 내 앞길 막는 꼴 아니야. 그래 놓고 나중에 효도는 바라지도 마. 다시 말하지만 나 결혼식 날 엄마 괜히 초대해봤자 창피만 줄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제 2번 다시 이런 돈 타령 안 할게. 됐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도 날 찾지 마 신발. 그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여자친구도 인사를 생략하고 따라 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혹시 꿈인가 싶었지만 식당 안의 감도는 어색한 공기가 모든 게 현실임을 알려줬어요. 내 일상은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단숨에 끝나버린 기분이었어요. 강진이가 식당을 떠난 뒤 저는 그날 하루를 멍한 상태로 보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구질구질한 밥집. 평생 사은 밥집. 30년 넘게 혼신을 다해 키워온 식당이고 남편과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터전이기도 한데 어째서 아들은 그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까요? 저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지만 거실 불이 꺼져 있어서 집 안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강진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해보면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애가 달아 식당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강진이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자기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우리 집 놓친 애는 완전 구두쇠라서 돈이 있어도 안 내놓음. 식당 해봤자 고생만 해대니 뭔 도움이 될까. 부모복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니까. 적당히 도와줘야지. 이뿐이 아니라 전에 제가 아팠을 때 강진이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며 인증샷을 올렸던 게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SNS에는 효자 놀이 할만해서 해준 거라는 뉘앙스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도 차마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어요. 너무 허탈하고 서글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아파서 힘들 때 강진이가 따라와 준 건 당연히 고맙게 여겼는데 그게 SNS용 사진이었다니요.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는데도 강진이가 병원 기록은 남겨야 한다며 집요하게 사진을 찍더니 결국 그런 용도였던 걸 알게 되어 마음이 찢어졌어요. 정말 제가 아들을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효자처럼 굴 때마다 저는 그래도 든든하구나. 우리 아들 정말 착하구나 하고 뿌듯했는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다니요. 저 혼자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달리해온 걸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내내 SNS 글들을 다시 읽었고 강진이가 지난날 보여준 효자 모습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뒤집혀 보였어요. 무기력하게 소파에 몸을 기댄 채로 뜬 눈으로 나를 세우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이게 다 세상이 험해서 그런 건가? 눈물이 목에 차올랐고 뺨으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다음 날 새벽에는 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어야 했어요. 장사를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억지로 옷을 걸치고 자전거 바구니에 시장 본 재료를 싣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루하루 몸이 고단하고 마음도 아프지만 적어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사이 강진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SNS에는 저를 비난하는 듯한 글이 종종 올라왔어요. 부모가 밑도 끝도 없이 돈 대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자식한테서 받은 것도 많으면서 진짜 어이없음. 역시 나이는 숫자일 뿐. 삭은 사람은 평생 구질구질하게 사나 봄.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라도 전부 차단하고 싶었지만 또 혹시 모르니 계속 지켜봤어요. 결국 한참을 훔쳐보던 어느 날 새벽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전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어요. 며칠 뒤 뜻밖에도 강진이가 식당에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내심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번 적중했어요. 강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내 결혼 자금은 어떻게 된 거야? 결혼 준비 시즌 다가오는데 아직도 생각이 없는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몇 주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다 갑자기 나타나서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진아, 내가 정말 너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너도 알잖아. 아빠도 안 계시고 식당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엄마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강진이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에이, 웃기지 마. 엄마가 식당 오래 했으면 적어도 억대는 모아뒀을 거 아니야? 괜히 모른 척하면서 숨기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야. 식당 매출이 늘 그랬듯이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고 그 돈 조금 모은 건 나도 나름대로 노후를 위해서니까. 아니면 엄마가 돈 조금 준다고 했잖아. 그거랑 너 모은 돈이랑 해서 대출 받아서 사. 뭐래? 내가 모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요즘 누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 다들 부모가 집 해주는 세상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날 안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진짜 엄마 맞나? 남들은 자식 결혼할 때 등골 빼서라도 돈 꺼내는데 우리 집은 진짜 쪽팔린 수준이야. 강진이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에는 이런 단어들을 잘 입에 담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강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어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식당 주방까지 들여다보더니 손님도 없는 시간을 노려서 온 모양인지 더 날카롭게 말을 꺼냈어요. 이 구질구질한 밥집 좀 처분하면 안 돼? 이거 팔면 몇 천은 나오지 않아? 그래야 내가 결혼해서 번듯하게 시작하지. 어차피 엄마도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당을 매각하라는 말이 너무 상식 밖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평생 애쓰며 지켜온 터전이고 남편도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단지 돈으로만 바라보면서 당장 처분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서글펐어요. 강진아, 엄마 생계가 달린 곳이야. 그리고 너 아버지 기억도 남아있고 엄마가 평생을 바친 일이기도 해. 그걸 왜 함부로? 너가 그런 말 하면 엄마 가슴은 어떻겠니? 이제 와서 추억 타려. 에휴, 됐어. 엄마 진짜 답 없다. 강진이는 고개를 돌리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 문 밖으로 달려가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어쩌다 우리 모자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왔어요. 조용한 식당 홀에 남겨져 혼자 서 있자니 주방에서 끓고 있는 국물 냄새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한쪽에서는 재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손님 맞을 준비도 채 못한 상태에서 정신만 혼미해졌어요. 그날 늦은 밤, 저는 홀로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뛰다 보니 강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걸까 싶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키워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강진이가 다시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더 이상 SNS를 들여다볼 기운도 나지 않았어요. 괜히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도 호기심은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아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듣게 됐어요. 강진이가 자기 지인들에게 제가 돈을 꽁쳐놓고 자길 무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제게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게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했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진이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저를 매몰찬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빚을 내서 강진이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한 적이 있나? 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혼잣말을 하면서 기가 막혔어요. 저는 평생 식당일 하면서 빚을 낸 적이 없어요. 매출이 줄면 장사를 축소해서라도 빚지는 걸 피하려고 했고, 힘들 땐 직접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도우며 재정을 메웠어요. 그런데 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니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를 배신했다는 감정이 더 짙어졌어요. 이제는 단지 직장만 문제로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등을 돌린 느낌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헐뜯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이 아이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궁금했어요. 어쩌면 제가 식당에 집중하다 보니 아들이 어떤 길을 걷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때까진 제가 이런저런 뒷바라지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이 20살을 넘기면서부터는 점점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요즘 세상은 SNS가 판을 치고 밖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그렇다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걸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아들에게 계속 휘둘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은 인생을 살며 적어도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제게서 돈을 빼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 줄 수는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뒤 거실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약해 보이니 밀어붙이면 결국 꺼내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강진이가 갖게 만든 건 제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약함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키고 아들에게도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거울을 보며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지친 기색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마저도 식당에서 오랜 세월 땀 흘린 흔적이겠지요.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이제 저를 버리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마르자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지. 강진이가 날 마음대로 짓밟도록 두고 볼 순 없어. 아들의 말을 되새겨보면 그는 식당을 처분해 현금화하라고 강요했어요. 결혼식을 위해 부모가 재산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SNS에선 저를 악한 존재로 묘사하며 자기 스토리를 각색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게 너무 어이없고 슬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휘둘리며 그냥 눈물로 버텼지만 이제는 저도 제 방식대로 복수를 하기로요. 복수라고 하니 좀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좋아. 너가 날 무시하고 내 삶을 우습게 여긴 이상 나도 날 지킬 거야. 너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얻지 못하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허무감과 배신감 대신 묘한 결의가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는 식당 운영 상황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게 남은 재산과 노후 자금을 어떻게 움직일지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하루 버텨오던 식당 일이 저를 지켜줬지만 이제 아들에게 구질구질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무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저를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제 식당과 삶을 확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식당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했어요. 30년 동안 손보지 않았던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줄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렀어요. 주방 동선도 재정비했어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리할 수 있게 싱크대와 작업대를 새롭게 배치했어요. 오래된 타일 대신 은은한 톤의 대리석을 깔았고 벽에는 예쁜 조명과 식물 장식을 달아줬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시 다른 가게에서 음식을 준비해 포장 판매를 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 얘기를 하니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 새 단장하면 더 자주 올게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어서 공사 기간 내내 피곤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밤새 공사 소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가게가 새 단장을 마치자 저는 SNS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그동안 아들 강진이가 자기 SNS에 올리는 정도만 생각했지 제가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하면 금세 많은 사람이 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SNS 홍보 같은 거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젊은 손님들한테도 다가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포스팅 올리는데 한참 걸렸지만 조금씩 요령이 붙으니 예쁜 사진과 맛깔스러운 설명을 달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된 밥집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한결 모던한 분위기의 맛집으로 거듭난 거죠. 인테리어가 바뀐 뒤에는 젊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실제로 부쩍 늘었어요. 매출을 비교해보니 이전보다 거의 2배가 됐어요. 일은 많아졌지만 저는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몸도 제대로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매일 앉아서 장사만 하다 보니 허리도 자주 아팠고 몸 이곳저곳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 2회는 수영장에 다니기로 했어요. 처음엔 물이 무서워서 입술이 파래지도록 떨기도 했지만 강습을 받으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니 어느새 2~3바퀴쯤은 수영장 레인을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수영을 배울 줄은 몰랐는데 몸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어깨도 덜 뻐근하고. 피부과에도 다니며 기초관리도 받았어요. 젊어지겠다는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저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어요. 결혼도 일찍 하고 식당에 매달리며 살다 보니 가끔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나를 가꾸는 게 왜 잘못이겠어?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병원 문턱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예쁜 식물 키우는 방법을 배우거나 음악회에 가는 일도 예전엔 바빠서라는 이유로 포기했는데 이제는 하루날 잡아서라도 틈틈이 다녀오기로 했어요. 식당 매출이 늘자 직원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되어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이 좀 분산되니 저도 숨을 돌릴 틈이 생기더라고요. 강진이가 어쩌면 제 이런 변화를 보면 코웃음 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이건 저를 위한 거니까요. 혼잣말을 하며 가게 주방에 서 있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후련했어요.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주저앉아 울지는 않았어요. 제 삶을 갈아엎듯 변화를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제 또래나 조금 젊은 동년배분들이 꽤 많았어요. 모두 건강을 위해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영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었어요. 나와 똑같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삶의 낙을 찾으러 온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수업 끝나면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어느 날 제가 수업이 끝난 뒤 물 가장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김영숙님 아니세요? 여기서 몇 번 뵀는데 이제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분도 저처럼 60 전후로 보였고 머리가 반쯤 젖은 채 수영모를 벗고 계셨어요. 말투에서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고 비슷한 시기에 수영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몇 분 더 소개받았고 자연스럽게 동년배들끼리 모여 차를 마시거나 식사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국내 여행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요즘 기차나 버스 타고 당일치기로 가볍게 다녀올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으면 1박 2일도 괜찮고요. 저도 귀가 솔깃해졌어요. 사실 예전부터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식당 때문에 여유를 못 냈거든요. 이제는 직원도 뽑았고 주말 하루 이틀 정도 빼는 건 가능했어요. 그렇게 모임이 생겼어요. 처음엔 3, 4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씩 초대받아 오더니 7명까지 늘었어요. 저희는 서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특정한 리더 없이 다 같이 장소를 정하고 일정을 잡았어요. 첫 여행은 가까운 바다였어요.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귀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파란 하늘과 해안가 풍경을 보며 이제야 내가 살맛이 나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남편이랑도 이런 바닷가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사 걱정하느라 제대로 못 즐겼네요. 이젠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요. 함께 온 사람들은 저와 비슷하거나 더 아픈 사연들을 각자 품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해외로 나가 연락이 잘 안 돼 외롭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며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진이 얘기도 조금씩 꺼냈고 다들 위로를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언젠가 아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김 여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영무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힘든 시절에 안 좋은 길로 빠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 여사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슬며시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숙 씨,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때론 자식도 원망스럽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린 우리대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김 여사가 제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나 외모보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말이에요. 여행 모임을 꾸리며 저는 점점 내 삶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식당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삶의 활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나는 식당에 묶여 있어서 어디 못 가요라고 체념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다들 제가 변한 모습 보고 박수 쳐줘요.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참 웃겨요.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내면에서 작은 용기가 계속 자라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강진이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진이의 결혼식 소식이 자연스레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강진이가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는 SNS나 지인들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아들 쪽에서도 제게 결혼 날짜나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영숙 씨, 아들 곧 결혼한다던데 축하해요. 그날 가게 문 닫고 결혼식 가셔야겠네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이번 결혼식은 제가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 자식이긴 해도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러자 손님이 깜짝 놀란 눈으로 되물었어요. 어머나, 그런 법이 어딨어요. 자식 결혼인데요. 저는 싱긋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제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축하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 발로 찾아가서 축복해줄 정도의 정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말이 금세 여러 사람 귀에 들어가더라고요. 동네 분들이나 시장 상인들도 제 얘기를 자주 물어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숨김없이 대답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저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도와주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자식하고 어떻게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걱정했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 청첩장이 나오긴 했는지 강진이가 딴 사람들에게는 이미 전달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쏙 빼놓은 것 같았어요. 직접 받을 생각도 없었죠. 영숙 씨는 아직 청첩장 안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깟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다시 아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 사이에 강진이 쪽 소문도 저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자기를 미워해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벌린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긴 했지만 제가 살아온 모습을 아는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영숙 씨가 이토록 마음을 닫았겠어. 허튼 말 믿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특히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까워진 이웃과 손님들은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잘 아셨기에 오히려 강진이 쪽 행동이 경솔하게 보인다고들 했어요. 정작 강진이는 제가 결혼식에 안 가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내가 굳이 발 벗고 나설 필요도 없겠다 싶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우는 연습을 한 지 오래였고 제 삶은 리모델링한 식당과 수영, 여행 모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로 훨씬 활기차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담담함 뒤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도 아이를 10달 품어서 낳고 평생을 키워온 모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소문이 도는 시점에 강진이가 갑작스럽게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점심 영업이 조금 지나 한가해졌을 무렵이라 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강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온다면서?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질 수 있냐고. 아들은 여전히 무례한 말투를 서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실물로 보니 제 눈엔 그저 낯선 젊은이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강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라며 울먹였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차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가 그렇게 말해도 난 이번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어.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그건 엄마가 먼저 나를 남이라며 비난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결혼식장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는데? 강진이는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체면? 예전에 너가 말했잖아. 그깟 밥집이나 하는 엄마. 구질구질한 엄마가 결혼식에 가면 오히려 창피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빠져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 이 말을 듣자 강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했던 말을 제가 들었거나 기억하고 있으리라곤 예상 못한 것 같았어요. 강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버럭 소리 질렀어요. 아, 엄마 진짜 안 끝낼 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뭘 그렇게 꼬장 부려. 너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들 나 다 받고 들었어. SNS에 올린 글들도 봤단다. 아, 그거야 뭐 그냥 한 번씩 하소연하는 거였지. 진심이었겠어? 강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마음이 쓸쓸해지긴 했지만 더는 이 관계를 지키려고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강진아, 엄마가 구질구질해 보였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 그동안 너한테 뭘 못해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가 다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 결혼식에는 가지 않을 거야. 강진이는 입술을 악물었어요. 손을 주먹처럼 쥐고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행동도 했어요. 한동안 험한 말이 오갈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더 심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분노와 당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너도 너가 했던 일을 생각해봐. 만약 결혼식에 내가 나타나면 너가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강진이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라곤 상상 못했겠죠. 분명 예전엔 제가 눈물을 보이며 매달렸으니까요. 식당에서 그렇게 잠시 대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강진이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기 중에 휑하게 퍼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며 바닥을 봤어요. 가슴이 쿵쾅대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나도 아들에게 할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제 더는 억울해하면서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주방 쪽에서 새로 뽑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은 여전히 쓰렸지만 어찌됐든 스스로를 지킬 결심을 굳힌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발로 똑바로 서고 싶었어요.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전날 밤, 강진이가 다시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눈이 빨개진 채 들어오더니 거친 말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강진이가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결혼식에 엄마 자리가 비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울면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결혼식에서 엄마가 안 오면 사람들한테 어쩐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진작 태도를 고쳤어야 했잖니. 너가 한 말, 너가 쓴 글들은 다 어쩌고 이러는 건데? 그거 다 제 철없던 짓이었어요. 그냥 화나니까 쓴 거고 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정말 너가 미안해서 오는 거라면 최소한 SNS에 올렸던 글부터 다 삭제하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먼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너가 우는 건 너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결혼식 망칠까 두려워서인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진짜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늦게라도 사과하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난 너가 한 짓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물렁하지 않아. 나도 상처받고 힘들었어. 널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정말 비참했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강진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든 내일 결혼식에 안 갈 거야. 그리고 이 상태로 식장에 가봤자 서로 민망할 것 같지 않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주면 안 돼요. 하객들도 엄마 안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가 미리 생각했어야지. 엄마가 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너 결혼을 축하해주는 마음은 조금 있겠지만 참석하고 싶지 않아. 아들은 계속 울고불며 사과했고 다시 한번 손을 잡으려 하거나 무릎을 꿇을 듯한 기세를 보였어요. 제가 흔들릴 틈도 없이 속마음에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와서 제가 마음을 돌려 결혼식장에 간다고 해도 과연 이게 진정한 화해일까 싶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지만 너도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난 아직 너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너가 정말 미안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결혼식 이후에도 시간이 많을 거야. 그때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일은 가지 않을 거야. 제 말에 강진이는 더 세차게 울었어요. 왠지 내일 결혼식이 망해버릴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우는 표정처럼 보였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식당 문을 가리켰어요. 그만 돌아가렴. 내일 결혼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강진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니 문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허무함이 올라왔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지만 돌아보면 아들이 제게 준 고통은 너무 컸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흐트러진 재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애써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강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자꾸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억지로 참아내며 다시 식당 불을 하나씩 끄고 문을 닫았어요. 창문 너머 밤하늘에 걸린 달이 참 밝아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빛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둑한 그림자에 잠긴 듯 했어요. 그래도 다시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에 나와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밖에서 스치는 바람이 조금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담담했어요. 강진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지만 저는 식당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 특별함이란 강진이가 그동안 SNS에 남긴 글들을 직접 확인한 친척들과 친구들을 식당으로 초대한 일이었어요. 사실 몇몇 친척들은 제가 아들과 절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걱정하거나 섭섭해했는데 제가 강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진이의 친구 중 몇몇은 SNS 글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느냐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고 저한테서 직접 얘기를 듣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래도 이제 더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싶지 않아요. 영숙 이모님, 저희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강진이랑 같이 어울리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정오 무렵 식당에 모였어요. 대부분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이들이었지만 오늘만은 한 목소리로 강진이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그 글이 얼마나 저를 모욕하는 내용이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작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캡처해둔 강진이의 SNS 화면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건 강진이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면서 우리 집 노친네는 돈이나 쌓아두고 나 몰라라 한다고 쓴 글이에요. 또 이건 엄마가 밥집해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라고 한 글이고요. 헉, 저런 걸 공공연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장난이라고 하기엔 수위가 너무 심한데요. 저는 솔직히 장난이라는 말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저한테도 엄마가 구질구질하다고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본 친척들과 친구들은 경악했어요. 어떤 분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본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오히려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미 저는 충분히 상처받았고 눈물도 거의 다 말랐거든요.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강진이 결혼식이지만 저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제가 아들을 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이모님, 정말 충격이에요. 저희도 강진이가 혹시 미성숙하다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마 결혼식장에서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들은 한창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시간대에 제 식당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갈치조림, 돼지김치찌개, 해물파전 등을 정성껏 준비해 대접했어요. 그동안 아들에게만 해주었던 정성이 아니라 이제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숙 이모님, 저희가 직접 사실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아무도 이모님을 함부로 욕하지 못할 거예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 영숙 이모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묵묵히 그들을 배웅했어요.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대신 이렇게라도 제가 받은 상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너무 과한 복수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제 억울함과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니까요. 그렇게 손님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 저는 오후 장사를 위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했는데 마음은 한층 가벼웠어요. 결혼식장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식당 영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친척 중 한 분이 급히 전화를 해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않고 충분히 짐작이 됐어요. 친척의 말에 따르면 결혼식 전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강진이 측 지인들이 제 SNS 캡처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하객들 사이에서 신랑이 엄마를 구질구질하게 여겼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해요. 상대 집안 쪽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해 시비가 붙었고 여러 말다툼이 오가면서 식 자체가 지연됐다고 해요. 신부 쪽 부모가 자기 딸을 이런 사람한테 시집 못 보낸다며 화를 내고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그 얘기들은 강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실신하듯 쓰러져서 구급차까지 불렀대요. 저는 그 전화를 조용히 들으면서 너무 복잡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물론 강진이가 막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결혼식장에서까지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건 강진이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영수가,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 너무 일이 커져서 걱정된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상대 집안이 결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어요. 이미 식은 다 준비됐고 양가 친지들이 다 모인 상황이라 어영부영 식을 치르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런 뒤에 신부 측 가족들이 결혼 무효를 주장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이 이야기가 맞다면 강진이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저는 일단 그날 영업에 집중했고 밤이 되어서야 식당 문을 닫으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타인에게 상처를 준 대가는 언젠가 돌려받는다는 걸 강진이가 스스로 깨달았기를 바랐어요. 그날 저녁 SNS를 슬쩍 확인해 봤더니 강진이 결혼식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신랑이 엄마 욕을 SNS에 써댔다는 게 말이 되나?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이상한 분위기였다더니 이거였구만. 이제 누가 뭐래도 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조금씩 생기는 듯 했어요. 누구도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 역시 그 사실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강진이가 저를 심하게 무시한 결과가 그대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겠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참기만 하던 시절은 지나갔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어느새 달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어쩌면 고된 복수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이보다 더 참았으면 제가 더 병이 들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막 들어오려던 찰나였어요. 골목 어귀가 시끌시끌하길래 슬쩍 봤더니 강진이가 비틀거리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웨딩 슈트 자락인지 하얀 천 같은 걸 한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보였어요. 거리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는 거의 휘청대며 제 식당 쪽으로 다가왔어요. 문득 저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강진이는 울컥하는 듯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식당 문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결혼식 망했어요. 무슨 해명이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나 봐요. 강진아,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까지 왔니? 결혼식은 끝났을 테고 신부 측 가족들은 뭐라고 해? 다 엉망이에요. 서로 싸우고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화나서 쓴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들 엄마 욕하는 건 변명 불가라고 하면서 신분에도 그대로 돌아갔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차마 싸늘한 말로 쏘아붙이진 않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미 늦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진이는 식당 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듯한 광경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결혼식 전날 비슷하게 울먹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훨씬 절박해 보였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가 왜 결혼식에 안 온다고 했는지도, 내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울먹임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전 다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깨달았나? 아니면 단지 처지가 급해졌기 때문에 매달리는 건 아닐까?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신부 집안에서도 등을 돌리니 그제야 제가 필요해진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강진아, 너 이제 알아도 너무 늦은 거 아니니?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게 들었어. 엄마 안 늦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엄마 식당도 도울 수 있고 적어도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아니, 넌 이제 너 인생을 책임져야 해. 더 이상 엄마가 널 보살필 이유는 없어.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삶이 따로 있거든. 너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엄마도 너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이대로 받아들일 순 없어. 저는 강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 꿇은 채로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안아줬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만 상처가 깊이 남았기에 쉽사리 풀리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그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어른이 되길 바랄 뿐이야. 강진이는 끝까지 울먹였지만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바깥에서는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조용해졌어요. 슬쩍 창문 틈으로 보니 강진이가 힘없이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도 한숨이 났어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드는 동시에 이게 옳은 선택이겠지 하고 수없이 되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아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이상 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반년, 정확히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일단 식당 매출이 꾸준히 늘었고 외식 트렌드에 맞춰 메뉴도 다채롭게 바꾸면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게 됐어요. SNS 마케팅은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했고 이제는 일일이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퍼져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저에게 접촉해 왔어요. 제 식당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몇 번 미팅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무슨 프랜차이즈까지 하고 겁먹었겠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뭐든 해볼 만하다고 느껴요. 제 마음가짐이 확 달라졌거든요. 제 음식이 전국에 알려진다면 기쁘겠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확장하기보단 제 철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영숙 사장님,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존중해드리면서 협력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제 개인 삶도 한층 여유로워졌어요. 주말마다 여행 모임 친구들과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정을 잡아 기차나 버스를 타고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 혹은 맛집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요. 그때마다 사진을 찍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웃고 떠들어요. 요가와 수영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수영 강습반 사람들과는 따로 저녁에 소소한 모임을 갖거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곤 해요. 제 피부 역시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강진이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결혼식 날 벌어진 소동 이후 신부 쪽에서는 결국 결혼을 파기했고 강진이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이제 매일 정장 차림을 하고 월급을 모으며 지낸다고 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세방을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식당 앞 골목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혹시 아들 본 적 있어요? 며칠 전에 식당 밖에 잠깐 서 있길래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봐도 그냥 모른 척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쩌면 강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를 그냥 지나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강진이가 무슨 역할을 할 자리는 없어요. 섣불리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일 만큼 제 상처는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혹여 그가 언젠가 진정으로 달라지고 시간이 흘러 저도 마음 문이 열릴 때가 온다면 그땐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이대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제 자신도 지키고 아들도 독립적이 될 테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식당 문을 열고 주말이면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살고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운 거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3년 전 큰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주변 친지와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잔소리 하나 없이 예의를 지켰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그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양가가 부담해야 할 예식 비용과 혼수 문제도 무난하게 조율됐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터놓고 대화했거든요. 며느리도 늘 깍듯이 대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그 순조로움에 저는 속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식장을 돌며 인사를 건넬 때 저도 함께 걸으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하객들이 준비해온 축하 화환과 편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 앞으로 큰일이 많아도 서로 잘 이겨내겠지. 아들도 결혼식을 마치고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지요. 그래. 둘이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렴.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 몇 달 동안 아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집에 들러 식사도 함께하고 김치나 국 종류를 챙겨가면서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를 알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물어오면 저는 기분 좋게 알려줬고 그럴 때마다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묘한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며느리가 주말마다 굳이 냉장고 문을 살펴보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이었죠. 조금씩 본인 필요에 맞춰 김치든 밑반찬이든 챙겨가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니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 장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밥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니 내가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지. 스스로 그렇게 여겼지만 매번 늘어가는 양을 보며 조금씩 고민이 쌓였어요. 며느리는 항상 빈 반찬통을 챙겨왔고 돌아갈 때는 제 반찬들로 가득 채워서 돌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표정은 무척 당연하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거듭될수록 이게 당연한 걸까 하고 자문하게 됐어요. 아들에게 슬쩍 말했더니 아들은 변명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형편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서운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외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대로 이동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뒷짐을 지고 서 있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곤 했거든요. 결국 제가 지갑을 열게 되고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하고 미소를 보였어요. 그 미소가 싫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먼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스처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죠. 나만 그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가? 근데 다들 비슷한 경험담이 꽤 많았어요. 우리 아들도 결혼하더니 살림한다고 날마다 식비 갖고 투덜대서 내가 보태주곤 해.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 집에는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딱히 미안해하질 않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게 아니구나. 요즘 세대가 이렇게 부모를 당연히 챙겨주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 아직은 젊으니 한창 돈 들어갈 때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그 후에도 주말이 되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우리 집에 왔고 냉장고 안을 살피고 저를 향해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 김치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하며 갈등의 씨앗이 싹튼 거예요. 한 해가 넘어가고 명절이 서서히 다가오자 며느리의 방문 빈도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당연히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일찍부터 주방을 정리하고 재료를 사두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도와주러 오는구나 싶어 약간의 기대도 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함께 부엌에 서보니 제가 생각한 도움과 며느리가 생각한 도움은 전혀 달랐어요. 며느리는 음식 재료를 꺼내 놓은 후에 예쁘게 배치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진에 잘 담기도록 조명을 여기저기 옮기고 접시 각도를 확인했고 SNS에 올릴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죠. 어머님, 이전을 접시에 더 깔끔하게 배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만 찍으려는데 너무 뒤죽박죽이라 좀 정리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복잡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라는 게 본래 시간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내는 일이니 정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많은 일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사진 촬영이나 SNS에 글 쓰는 일에 몰두했어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밀가루와 기름에 절어가며 전을 부쳤고 며느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요리를 맞춰야 했어요. 그중 일부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면서도 동시에 며느리의 SNS 게시물용으로 선택된 것들이었어요. 결국 실제로 거의 모든 음식 준비는 제가 홀로 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사진을 찍으며 시댁 제사 음식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SNS에 올렸죠. 저는 그 글을 나중에 보고 어쩐지 씁쓸했어요.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모든 걸 도맡아 준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날 당일이 되어 며느리와 아들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갔어요. 저는 어른으로서 예의를 갖춰 세뱃돈을 챙겨줬지만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모습에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는 크게 감흥이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친척 어른들에게 들으니 요즘 젊은이들은 세뱃돈 봉투를 직접 열어보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다고 해서 괜히 저만 불편해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 시각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떡국떡을 한 봉지 가득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명절이니 다들 나눠 드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잔뜩 감사 인사를 드리며 떡국떡을 받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조금 주세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너희도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 건네는 편인데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요구하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며느리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당연하다는 기색이 읽혔어요.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시댁에서는 무엇이든 얻어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우리 집은 맞벌이라 정말 바빠요. 장 보고 요리하는 게 번거롭다고 집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가끔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참 애매하게 들렸어요. 맞벌이인 건 맞지만 그만큼 소득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시댁을 편한 보급소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걸까 싶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주말마다 더 많은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방문이 곧 식재료 공급의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리 국거리며 고기며 다 사둬야 했고 김치도 조금 더 넉넉히 담가야 했어요. 어머님,
냉동실에 있는 고기 조금만 가져가도 될까요? 언젠가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묻길래 순간 당황했어요. 고기는 명절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였는데 그래도 애쓰는 자식이라 생각하며 내어줬죠. 그 뒤로는 점점 더 큰 요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어요. 아까 적었듯이 외식 또한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근처에 맛집이 생겼다는데 함께 갈까요? 아들 내외가 연락을 주곤 했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면 제가 비용을 부담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거슬렸고 속으로는 우리 부부가 아직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식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 변명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나를 속물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정말로 힘든 걸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편하게 쓰는 느낌이 강했어요. 주위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에게 너무 베풀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말을 듣고부터는 저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저 참아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봄이 찾아오고 날씨가 점점 포근해질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아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괜찮다고 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길래 저는 조금 기대감을 품었어요. 이번에는 혹시 아들 내외가 비용을 낼지도 모르겠다. 약속한 날 저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식당으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철 재료를 쓴 메뉴가 많이 있대요. 같이 맛있게 드셔보세요. 며느리는 권했고 저도 기분 좋게 답했지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잠시 잊고자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결국 내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결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배려가 아쉬워서 더 이상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으로 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마치 제가 알아서 계산하겠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제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너희 둘은 맞벌이 하면서 왜 항상 내가 계산해야 하니? 저는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대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며느리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제 속은 더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말하는 효도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 시댁 효도 중 같은 식으로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싶었거든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공짜라 생각하고 왔던 거 아니냐. 매번 집에 와서 반찬이며 고기며 다 싸가고 외식비도 내가 부담하고 이런 게 당연하니. 제 목소리에 울분이 서려 있었다고 느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입술을 꾹 다물었고 아들은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터져나온 뒤였어요. 화가 난다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 스스로를 다그쳐왔는데 이제 보니 제게 남은 건 서운함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작게 말했어요. 너무하시네요. 그 말이 더 이상 제 귀에 곱게 들릴 리 없었어요.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해. 너무 참았지.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삼켰습니다. 아들은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자식들에게 받았던 정서적 상처였으니까요. 결국 그 자리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고 식당 밖을 나설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속물같이 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들이 나를 당연히 이용하려는 걸까? 어떤 결론도 쉽게 내리지 못한 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상태로 집에 들어섰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짧은 대화로 끝났어요. 어머니, 오늘은 너무 급작스러워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아들은 사과랍시고 했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 주말에 오던 아들 내외의 방문은 뚝 끊겼어요.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내 불만을 표현한 게 다행이라는 기분도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늦었지만 잘하셨어. 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니구나 하고 조금씩 안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도 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괜히 감정을 쏟아부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나 하고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참지 않고 제 의견을 분명히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봄날에 터진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게 다가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며느리의 기색은 알 수 없었어요. 연락도 없고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SNS에 간간히 시어머니와의 갈등 같은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는 풍문만 들려왔어요. 결국 저는 더 단호해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부모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자식에게 희생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리하여 저와 아들 내외의 갈등은 이제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감정을 터뜨린 후 양쪽의 마음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생겼고 서로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나도 내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사이에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한 번에 터졌고 그 여파가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요원해 보였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자식에게 부모는 ATM도 무조건적인 희생자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네요. 식당에서 감정을 터뜨린 후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마음 깊은 곳의 허탈함이었죠. 평소 같으면 주말이 되기 전 아들이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하고 문자를 보냈을 텐데 그런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애써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을수록 저 자신도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요구한 게 그렇게 큰 거였나? 어느 정도 예의와 배려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친구들은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너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으니 더 힘들었던 거야. 이제라도 잘 말했다. 명절 직후라 날씨는 서서히 풀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만약 진심으로 사과했거나 최소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떠오르는 건 며느리가 너무하시네요 하고 투덜거리던 얼굴뿐이었어요. 며칠 후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친척들 모임이 있는데 너희는 올 거니? 아들은 목소리가 무겁게 깔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당분간 쉬고 싶어요. 집사람이 많이 상처받았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누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았는지는 차치하고 이렇게까지 연락을 끊고 싶어 하는 기색이라니 의외였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서운했니? 내가 부모로서 너무 무례했나?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집사람은 조금만 참으면 다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식당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나더러 참으라고 할 수 있나? 오히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심장이 쿵쿵 뛰어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알겠다. 당분간은 너희도 쉬고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네, 죄송해요.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속물 같다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서 맴돌아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약속이 있어 시내로 나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친구에게 지금 상황을 말했더니 친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만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서로가 생각했잖아.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또 다르더라. 특히 맞벌이 하면서 부모 도움받는 걸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대.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서글퍼졌어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친척 모임은 너희 뜻대로 쉬어라. 내가 굳이 강요하지 않겠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만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문자를 보낸 뒤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서 나는 이젠 한 번쯤 내 할 말을 하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대로 두자고 마음먹었어요.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들 내외와 저의 관계는 급속히 식어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거리를 두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손해보는 기분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한결 편해졌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대량으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외식 비용이 추가로 나갈 일도 없었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집 근처 산책도 자주 나가고 취미 생활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자식에게만 맞춰 살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아들과 며느리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애쓰다가 정작 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신경 쓰지 못했죠. 그 즈음에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집에 들렀어요.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배려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명절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며느리는 종종 직접 만든 쿠키나 반찬을 가져와서 건넸어요. 덕분에 저는 큰아들 내외와 비교하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작은아들 부부가 챙겨주는 따뜻함에 위로받았어요. 그날 작은아들은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큰형네랑은 연락 자주 안 하세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여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조금 화를 냈어. 그동안 누적된 게 많아서 크게 한번 터져버렸지. 작은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큰형네가 요즘 집 장만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모든 비용을 너무 당연하게 떠넘기는 건 저도 보면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 작은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말을 아꼈어요. 작은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님, 힘드실 땐 저희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렇지만 형님도 분명 어딘가 오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며느리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당장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리 마음을 쏟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노인대학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예나 꽃꽂이, 노래교실 등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활력을 찾았고 그동안 집안일과 자식 문제로만 좁아졌던 시야를 넓히게 됐어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도 서서히 옅어져 갔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전화해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식사나 같이 해요. 가족끼리 같이 해도 좋지만 오늘은 그냥 둘이 보시죠. 하면서 작은 아들이 특별히 저만 모시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분이 좋아서 선뜻 나가겠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과 조용한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국 자식도 각자 인생이 있구나. 내가 무조건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어요. 식사 후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큰형이랑도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지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작은 아들의 그 말에 맞는 말이지 하면서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 마음은 없다고 답했어요. 그렇지만 젊은 부부가 서운함을 넘어선 감정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은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고 여겼어요. 서로 감정이 식을 만큼 식어야 다시 차분하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니? 작은 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차츰차츰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았어요. 남편도 저를 다독였어요. 여보, 이제는 너무 자책 말고 편하게 지내자고. 남편은 사태를 중재하기보다는 저의 편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소란을 일으켰나 하는 자책도 들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베풀고 희생하는 역할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울며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속물적이야. 그 얘기를 옆에서 전해 들은 사람을 통해 알았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역시 자기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 기분만 앞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가던 어느 날 문득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걸까 하고 고민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아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이제 독립된 사람이고 너희도 독립된 가정이니 서로가 존중하자. 그걸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긴 문자를 작성했어요. 거기에 제가 그동안 느껴온 서운함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을 가져가는 모습이 당연해 보였고 외식 때마다 비용을 나 혼자 부담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 너희에게 형편이 어렵다면 충분히 이해해보려 했지만 대기업 다니면서 외제차도 모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진심으로 힘든 건지는 의문이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관계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연한 듯 베푸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앞으로는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거쳐 결정하자. 특히 무턱대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길게 쓴 뒤 한참을 고민하며 문자를 보낼지 말지 망설였어요.
혹시나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더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상처가 난 이상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느꼈어요.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고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섰어요. 그날 늦은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자를 보고 생각이 많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어요. 매번 챙겨주시는 걸 감사히 여기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혹시 너희 둘이 대화를 해봤니?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사람은 아직도 어머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 같다고 해요. 자기가 SNS에 올리는 건 효도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였는데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화를 낸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했지만 이제는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효도를 하는 줄 알았다면 적어도 부모가 느끼는 부담을 헤아리는 게 먼저였겠지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뭐라 해도 소용없겠다. 어차피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으며. 아들도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계속 부모에게 와서 도움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아들은 얼른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식비나 반찬 같은 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요. 외식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시큰했어요. 결국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건가? 며느리와 아들은 한 집안 식구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지 아리송했어요. 하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상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 방문을 하겠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겠구나. 내가 조금 지쳤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을 전했더니 아들은 알겠다고 수긍했지만 며느리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됐어요. 특히 작은아들 내외가 제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늦게 말씀하셨죠. 진작 이런 의사를 밝히셨어야 했는데. 시댁은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잘하려고 애써야 하는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형님이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 해도 기본 예의는 변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큰아들 내외의 주말 방문을 철저히 막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나도 이제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싶지 않아. 명절에 와서 시어머니를 부리듯 하면서 SNS에 자랑하던 모습이 너무 싫었어. 이렇게까지 말하자 주변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작 제게 사정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그 시기에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자주 찾아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작은아들 부부는 올 때마다 늘 자신들이 만들어 온 반찬이나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요리에 재미가 붙었어요. 이번엔 유자청을 직접 담가봤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건네는 모습을 보면 참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작은 며느리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반찬이나 음식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종종 직접 만들어 온 것들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머님 부담도 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그러면 좋지. 나도 너가 만든 음식 맛보면서 배우면 좋겠구나. 그렇게 자연스레 교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덕분에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결국 가족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큰아들 내외는 그걸 부모니까 시부모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작은아들 내외는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쌓여 결국 이렇게 다른 결말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도 큰아들 내외는 제가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좀 하고 다닌다는 정도였어요.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대로 하라지 하는 심정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제게 원망을 쏟아내며 풀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 저는 작은아들 부부와 더욱 돈독해졌고 노인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아리를 꾸려 함께 취미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어느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했는데 이제는 홀가분해요. 우리도 부모인데 언제까지 맘고생만 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 대화를 통해 저도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한쪽만 희생하는 건 오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노인 대학에서 낯선 분야를 배워보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작은 손주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어요. 주말이면 작은아들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가끔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결 밝아진 얼굴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래요.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냥 이제 내 삶을 좀 찾아가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 내외가 완전히 남남이 된 건 아닐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제 감정도 좀 더 안정된 상태일 거고 아들 내외도 예전처럼 당연히 받아가기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될 거라 기대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큰아들 내외와 갈등을 겪고도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하고 새롭게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이에요.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이 일은 분명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줬어요. 부모로서 무한정 베풀고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도 내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건이었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이제는 더 건강한 관계와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해요. 자식들에게도 부모는 편한 지갑이 아니며 공짜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니까요. 적어도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한 번쯤 비용을 내겠다고 손을 들거나 부모를 당연히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리라 믿어요.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 남편과 친구들, 그리고 노인 대학에서 만난 이웃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무언가 억울해도 참지 않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고 모든 걸 다 떠안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글을 언젠가 본다면 그들도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걸 참으며 부모니까 희생해야 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어요. 무너질 듯했던 가족 관계가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빛을 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앞으로 큰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찾고 누리며 살 계획이에요.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어쩌면 먼 훗날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그때 정말 철이 없었네요. 하고 웃으며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날이 오면 저도 나도 그때 화를 좀 세게 냈구나. 하고 웃으며 대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봐요. 하지만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저대로 행복하게 살아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저는 제 몫의 길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고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 한계를 인식하고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걸 배웠어요. 관계가 언제나 좋기만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결단이 옳았다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디 아들과 며느리도 이 일을 계기로 성장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 일상을 이어가요. 아침이면 햇살이 반짝이고 저는 가벼운 운동을 해요. 점심 무렵이면 노인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취미를 즐기며 조용히 휴식을 취해요. 그 사이사이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고 남편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가죠.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큰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가끔은 오늘쯤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살짝 허전해지기도 해요. 그래도 이젠 그 공허함에 묶여있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때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결국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해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각자의 문제를 깨닫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과 자식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비로소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어요. 결혼 이후로 달라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명확히 표현하게 됐어요. 그게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이겠지요.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으니 제 어깨가 한층 가벼워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봄 풍경이 더 예쁘게 보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부디 이런 제 심정을 아들과 며느리도 언젠가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여겨요.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길을 걸어갈 테니까요. 그것이 제가 새롭게 찾은 인생의 균형이고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기대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너무 과한 기대가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가족이라면 마땅히 사랑과 이해로 연결돼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제 생활을 가꾸고 있어요. 이후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발자국 더 성장했다고 믿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참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에는 때론 이런 갈등의 시간도 필요했던 거겠지요. 언젠가 이 갈등도 추억으로 남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저는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내일은 노인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배움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길이고 더 늦기 전에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여기고 있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와 연락을 끊는 것이 무척 낯설고 힘들었죠. 매주 주말이면 집 안을 둘러보면서 오늘도 오려나 하고 기다렸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죠. 노인 대학에서 배우던 과목들이 점차 재미있어져서 주중에는 강의실을 오가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어요. 서예 교실에서 붓글씨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꽃꽂이 수업에서는 색다른 꽃들을 골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즐거움이 있었죠. 처음에는 서투른 솜씨라 강사님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했지만 어느새 저만의 느낌을 살려 꽂는 법을 터득했어요. 수업 후에는 동기들과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하게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도 딸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따로 살기로 했어. 우리 아들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야.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울다 보니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렇게 제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 내외에 대한 미련이 희미해졌어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가끔 친척들이나 지인을 통해 큰며느리가 계속 시어머니를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또 답답해졌지만 이젠 별다른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한번 틀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뭘 말하든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굳이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싶어요. 며칠 전에는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깜짝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쁨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동안 작은아들 내외가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걸 봐왔기에 이 소식이 더없이 반가웠어요. 그래, 잘 됐구나.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저는 진심을 담아 축하했어요. 그날 이후 집 안 곳곳에 아기용품을 둘러보고 인터넷으로 요즘 유행하는 신생아 물품들을 검색하기도 했어요. 이왕이면 내가 손수 떠주는 베네 쪼고리 같은 걸 준비할까.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그렇게 작은아들 식구와는 더없이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에 가끔 작은 며느리가 만들어 온 음식을 맛보며 칭찬해주면 작은 며느리는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예전에 알려주신 팁이 큰 도움이 됐어요. 서로 간의 고마움을 주고받는 이 관계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작은아들은 큰형에 관해서도 종종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형네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둘 다 회사 일로 바쁘긴 한데 대외적으로는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짐짓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바쁘면 좋은 거지. 서로 할 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마주칠 날이 있겠지. 그럴 때면 작은아들이 걱정하듯 말했어요. 하루빨리 풀리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거나 큰아들 내외의 태도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마음고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서로 거리를 두고 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재 선택한 최선이라면 일단 그대로 흘러가 보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묵묵히 저를 응원했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한결 좋아졌어. 이젠 옛날처럼 주말마다 막 분주해하지도 않고 늘 밥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고민할 일도 없잖아. 남편의 농담에 저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맞아요. 한동안 냉장고만 열면 텅텅 비어서 장을 봐야 했는데 요즘엔 식재료가 넉넉해요. 웃음 속에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참기만 하며 속을 썩이는 날들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제 하루하루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저는 제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노인 대학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들과 작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겪은 시어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사실 우리 세대에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게 이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한 친구가 먼저 운을 뗐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또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 말에 다들 공감해줬어요. 다른 분들도 저마다의 갈등을 경험했기에 제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잘 이해하셨나 봐요. 그 모임은 단순히 불평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와 완전히 연을 끊었고, 어떤 분은 극적으로 화해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한 번쯤 큰 갈등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좀 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 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황을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기도 했어요.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생겼대요. 같이 가볼래요? 응, 좋아. 우리 거기 가서도 좀 더 배워보자. 함께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고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죠. 그 무렵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아이가 건강하대요. 출산 예정일이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무탈하게 순산했으면 좋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 내외가 태교 여행을 다녀온 뒤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예쁜 수첩을 선물했어요. 표지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 마음 한켠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에 형네도 같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작은 아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또 사정이 맞으면 다시 함께 찍을 기회가 오리라 믿고 싶었어요. 그 후로도 큰아들 내외에 대한 직접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흘려보내듯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열중했어요.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우선시하자. 그 다짐은 생각보다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자연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다 보면 한결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불쑥 집에 찾아올까봐 신경 쓰여서 어디 멀리 나가는 게 꺼려졌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일정을 즐겼어요. 나 오늘은 안 들어갈지도 모르니 알아서들 하렴. 시간이 흘러 노인 대학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작은 아들 내외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손주를 처음 본 순간 참으로 묘했어요. 제 가슴이 콩닥거리면서도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는 부담은 들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지. 그게 제가 정한 새 원칙이었어요. 그 마음을 유지하니까 오히려 작은 아들 부부와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할 때 제가 국 몇 가지를 해다 주긴 했지만 작은 며느리가 크게 의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 서로가 자립하면서 필요할 땐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지.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형님네한테 연락이 왔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하 인사가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전혀 못 받았어. 하지만 괜찮아. 서로 갈 길이 다른 거니까. 작은 며느리가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에서 살짝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젠가 소식을 전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미 우리는 각자 결정한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젠 후회하지 말자.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후로 날이 지나면서 저는 제 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살림하느라 독서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야 늦은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면 노인 대학 친구들에게 추천도 하고 함께 독서 모임을 꾸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너는 갈등을 겪고도 이렇게 이겨냈으니 정말 대단해. 나는 아직도 자식한테 이러니 저러니 참견만 하고 미안해질 때가 많아. 그 말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나도 해결했다고 말하기엔 어려워. 다만 이제 내가 더 이상 희생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야. 그 다짐이 저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굳이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연락이 닿는다면 그때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큰 며느리도 언젠가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저와 화해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제 삶은 이제 제 것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겼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저는 앞으로도 제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저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이제는 집안에 남은 빈 반찬통을 보며 씁쓸해하기보다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보자 하고 자유를 만끽해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의무감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제사도 간소히 지내며 작은아들 내외와 편하게 웃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날은 큰아들 내외가 떠오르긴 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저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다시 제 일에 집중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나중에 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기를 마시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동네 뒷산을 올라갔어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손주 사진을 보며 웃었고 가끔 작은 며느리와 통화도 했어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지금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때는 큰아들 내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았고 그만큼 상처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했거든요. 가족이지만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부모로서도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뿐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결국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진리를 확인한 셈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길은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제 새로운 시작을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 부부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원한다면 달라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결정 역시 그들의 몫이니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제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식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밝은 햇살을 맞이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고 다짐해 봅니다.